자, 안녕하십니까. 2주차 전산회계 기초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인데, 자, 우리 왜 그 회사에 재산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뭐 잘 산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야, 니네 집 잘 산다 이런 것처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은행에 가서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산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이 재산이 많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동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그 재산 상태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표로 만든 것을 재무상태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 시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점은 보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2000X1년 12월 31일 현재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의 순간을 따라서 재산을 파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8월 23일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8월 23일 현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낸 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재무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재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재무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재화와 채권으로 우리가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재화란 얘기는 팔아서 돈 되면 우리가 재화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재화와 채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부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꾼 돈을 얘기하거든요. 꾸게 되면 우리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채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수한 내 자본을 갖다가 우리가 자본이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의 식구들, 즉 우리가 이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왼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왼쪽 또는 오른쪽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회계에서는 앞으로 왼쪽을 뭐라고 하냐면 차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이런 얘기는 왼쪽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대변에 이런 얘기는 바로 우리가 오른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른쪽 왼쪽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변 대변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우리가 왼쪽을 얘기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대변이다. 그럼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 항상 상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하공전, 뭐 주식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왼쪽, 즉 차변 쪽에다가 인하공전 주식회사,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즉 대변에다가는 단위를 적습니다. 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 단위냐, 천원 단위냐, 또 달러냐, 엔화냐, 뭐 이런 것을 적어주고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T자의 계정의 형태를 우리가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T자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작성한 것을 우리는 이제 계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우리가 자산이라는 식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내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꾼돈도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갚아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진짜 내 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처럼 우리가 내 주머니에 있으면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내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야, 우리 앞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차변에는 우리가 자산을 적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자라고 해서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왜 첫 시간에 경영의 언어다, 비즈니스 언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랭귀지 즉 언어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런 회계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약속이라 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회계를 끝날 때까지 계속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대차 평균의 원리는 뭐냐 하면 대변과 차변의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냥 같은 게 아니라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원리가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가 재무제표, 즉 재무제표다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할 때에 앞으로 모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부채가 400원이고, 즉 꾼돈이 400원이고, 자본이 600원이다. 진짜 내 돈이 600원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할 때 남한테 빌린 돈이 400원이 있고, 진짜 내 돈이 600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합계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000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윗줄은 한 줄을 긋고 밑에 줄은 이렇게 두 줄을 긋습니다. 두 줄을 긋는 것은 나는 대차 평균의 원리를 잘 지키면서 표로 작성을 했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밑에 줄은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긋는다. 즉 우리가 같다라는 부등호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은 윗줄은 한 줄, 밑에 줄은 몇 줄, 이렇게 두 줄을 긋는다. 자, 그러면 모든 표들은 우리가 서로 반드시 합계가 같아야 된다는 원리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대변의 합계가 1000원이었다면 차변도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1000원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알 수 있는 등식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 우리가 이 차변하고 대변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부채라고 하는 것은 꾼돈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즉, 우리가 이 부채와 자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조달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너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고, 어떻게 자본을 만들었니? 그랬더니, 내 400원은 남한테 빌렸고, 그 다음에 진짜 내 돈 600원 가지고 사업을 했어. 그래서 내 주머니에 지금 총 얼마가 있다? 1000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1,000원 가지고 사업을 했으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직원을 뽑으면 일단 책상도 사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사줘야 되겠고, 또 사무실도 얻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운용 상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자금을 썼는가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 관련돼서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이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재화와 채권, 팔아서 돈 되면 재화, 받으면 내 거가 되니까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는 자산을 적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산 상태를 알아보는 표를 뭐라고 한다? 재무상태표다라고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야, 앞으로 자산은 차변에 적자, 그 다음에 대변에 부채 먼저 적고 자본을 적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먼저 자본을 적고 부채 적으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부채를 적고 그 다음에 뭐를 적는다? 자본을 적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산이라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팔아서 돈 되면 재화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받으면 내 것, 즉 채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자산 식구들은 우리가 차변의 적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은 대변의 적자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식구, 즉 우리가 이 친구들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계정 과목들은 보통이 자산만 한 300여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채와 자본 합쳐서 거의 한 400개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자산 식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에는 어떤 식구들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자산이란 얘기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즉 소유하고 있는 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거. 그러면 내 거니까 어때요?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소비하면서 또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자산이다, 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자산의 가장 크게 대표적인 친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바로 재화와 채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재화는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팔아서 돈 되면 재화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받으면 채권이다. 그러면 팔아서 돈 되는 것도 내 거, 그 다음에 받으면 내 것도 자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변의 적자, 차변의 적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어떤 식구들이 들어가는지, 자산의 식구들, 즉 계정 과목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앞으로 현금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계정 과목을 배울 텐데, 자,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따지게 되면
알파벳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알파벳을 모르고서 영어를 할 수 없듯이 회계도 약속한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은 필수적으로 알아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도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회계 처리를 하고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음을 달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돈을 뭐라고 한다? 현금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돈을 그러면 뭐라고 쓰자? 이제 현금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현금 안에는 지폐나 주화 같은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 지폐나 주화는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통화대형증권이라는 얘기는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발행하지는 않지만 돈하고 똑같이 쓰는 하나의 증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통화란 얘기는 돈을 얘기하는 거고 대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쓰는 증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증서, 즉 종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하고 같이 똑같이 쓰는 증서. 그래서 앞으로 통화대용증권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쓰느냐 하면 바로 현금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뭐 인출기 앞에서 현금으로 찾으시겠어요? 아니면 수표로 찾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현금 같은 경우가 만약에 많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수표는 딸랑 한 장으로 발행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때요? 현금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친구들을 받거나 주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쓰자? 현금으로 쓰자라는 점. 자, 그래서 앞으로 돈을 뭐라 한다?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은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했는가, 즉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개정 과목을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금은 왜 하는 거예요? 이자 받으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이자도 있겠지만 이자가 워낙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쉽게 이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금 관리가 뭐예요?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회사에다가 많은 돈을 갖다 보관하게 되면 위험에 대한 위험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맡겨놓으면 어때요? 안전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은 회사에 보관하기보다는 은행에 보관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빼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금을 뭐라고 하냐면 요구할 때마다 찾는 예금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요구불 예금이다 또는 찾는 예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인출성 예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찐득이 돈을 우리가 맡겨놔야 이자를 많이 주는데 이런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아예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고요. 보통 예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다가 통장을 만들게 되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보통 예금인데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 세금 떼고 나게 되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 쓰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은행에다가 예금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좌 예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쉽게 은행에서 예금을 개설해 주지 않아요. 얘네들은 보통 거래를 3개월 이상 정도를 한 기업들이나 고객한테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잔고가 일정 금액이 돼야 우리의 당좌예금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당좌예금을 만들게 되면 수표를 발행할 수 있거나
또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책을 갖다가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기업이 믿지 못하게 된다면 어때요? 수표나 어음을 남발해 놓고 도망을 가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에 전부 다 그 손해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당좌 예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은행들이 만들어주는 예금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보 같은 경우가 있게 되면 저금리로 해서 언제든지 마이너스 통장처럼 우리가 찾아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예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당좌 예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당좌 예금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쉽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자, 수표를 발행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당좌예금,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서부터 이렇게 돈을, 현금,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보통예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출금이 빈번한 거예요. 넣었다 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가 있긴 있어도 아주 저금리 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의 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앞으로 회계에서 이 단기라는 말이 붙게 되면 단기와 장기라는 말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회계나 세법에서는 항상 그 주기, 즉 영업주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영업주기에서는 1년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1년을 기준해서 1년 이내의 것은 단기, 그 다음에 1년이 넘어가면 장기, 이렇게 쓴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다른 과목 같은 경우 단기 그러면 뭐 5년 이내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회계나 또는 세법에서는 항상 그 주기를 1년을 기준해서 1년 안에, 이런 얘기예요. 1년 안에, 이런 얘기는 단기, 1년이 넘어가면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가게 되면 바로 우리가 장기다, 이런 말을 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기 금융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축. 그럼 저축을 목적으로 한다. 왜요? 이자 받으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좌예금, 보통예금하고 좀 다르죠. 그죠? 목적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예금은 은행마다 많이 금융상품들이 많이 있죠.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뭐 CMA다, 또 CP다, 또 CD다, 아마 뭐 환매체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금융상품명으로 적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기를 기준한다. 그러면 만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금을 타는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만기일이 1년 이내의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것이고, 만기일이 1년이 넘어가면 장기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단 우리가 3개월 이내, 즉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금융상품 같은 경우가 만기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는 점, 그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축을 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확인해라? 만기를 확인하고요. 만기일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데, 1년 이내에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단기 금융상품, 또 만기가 3개월이다 라고 하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되겠고요. 자, 1년이 넘어가는 금융상품을 했다라고 하면 장기 금융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또 뭐가 있는가 볼까요? 자, 여기 단기, 그러니까 1년 안에, 이런 얘기고요. 대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앞으로 회계에서 이 대자가 들어가면 빌려줄 대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여금이란 얘기는 빌려준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빌려줬으면 내가 받아야 되는 권리가 생기죠. 받으면 누구 거, 내
거, 내 거는 바로 채권이 되는 거죠. 채권은 뭐가 된다? 자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 무슨 금? 대여금. 근데 중요한 것이 자,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오리발을 내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증서, 즉 차용 증서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하나의 각서 같은 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법적 효력은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 소송을 걸어서 소송의 판결을 얻어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용증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바이가 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들을 작성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우리가 차용증서는 몇 장을 작성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차용증서는 한 장을 작성하고 원본이죠, 원본. 그래서 원본은 대여자, 즉 빌려준 사람이 보관을 하고 이것을 카피본을 자, 카피, 즉 사본이라고 하잖아요. 사본을 차입자한테 돈을 빌릴 이 입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빌려올 첫자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 돈을 빌린 사람한테는 사본을 죄송합니다. 자, 사본을 갖다가 준다는 거. 중요한 거 원본을 주게 되면 나중에 차입자가 원본을 파기시키게 되면 나중에 카피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차용증서는 한 장을 작성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한다? 대여금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빌려준 돈 무슨 금? 대여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돈을 현금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자, 그 다음에 은행, 자, 인출성 예금은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은행에 저축을 하면 자, 단기금융상품 몇 년 이내 만기일이 1년이라고 했어요. 1년이 넘어가면 장기금융상품 자 3개월 이내짜리다. 그러면 현금성 자산 이렇게 본다는 거. 그 다음에 빌려준 돈은 무슨 금? 대여금 이렇게 본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묶어서 뭐라고 쓰느냐 하면 바로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매출 채권이다. 채권은 우리가 배웠어요. 받을 권리를 채권이다 라고 했고 매출이란 얘기는 팔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면은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겠지만 판매하는 것을 상품이라 하고요.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상으로 상품을 팔면 뭐라고 하느냐면 외상매출금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그러면 내가 외상매출금은 받아야 될 권리, 즉 받으면 누구 거? 내 거가 되니까 바로 자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어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약속어음 이렇게 써 있고 금액 적혀 있고 발행인, 발행일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 우리가 어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꼭 중요한 거. 자, 이 어음에는 만기일이 있어야 됩니다. 만기일은 쉽게 우리가 돈 주는 날짜, 돈 받는 날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요. 이 만기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음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어음은 어떻게 발행을 하는 것인지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는데
자, 돈을 주고서 사잖아요.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현금으로 못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외상으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하자 그랬더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확실한 담보 같은 거를 줘봐. 그런 경우도 있고, 그쵸? 법적인 뭔가 구속력을 좀 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 받게 되면 그만큼 나도 손해가 되고 우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있게 되면 우리 회사도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음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어음은 뭐냐 하면 만기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즉, 돈 주는 날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년 9월 30날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뭐라고 하느냐, 9월 30일 날 내가 돈이 생기니까 이때 내가 돈을 줄게 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 증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9월 30일 날 돈을 못 주게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부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차용증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지만 법적인 구속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내가 못 받게 되면 바로 우리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고 내가 채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용증서보다도 구속력이 강한 게 바로 어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거래처에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외상으로 하게 되면 너 못 믿으니까 9월 30일까지는 꼭 갚을게 라고 하고서 미래의 날짜에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약속 어음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종이를 준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언제가 돼야지만 돈이 된다. 그쵸? 9월 30일이 돼야지만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어음을 받은 사람은, 자, 돈 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그 돈이 언제 된다고요? 9월 30날 되는 거니까 현재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채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친구들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채권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매출 채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자,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자, 이런 두 가지 친구를 묶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출 채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 우리 반복하고 넘어갈게요. 자, 돈을 현금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인출성예금은 보통예금, 만기일이 1년이고 저축이 목적이다. 단기금융상품, 빌려준 돈, 대여금. 그 다음에 외상으로 상품을 팔면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셔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저하고 수업을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수업을 안 듣게 되는 경우에는 진짜 눈먼 장님이 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필히 암기가 되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급을 하고 밑에 직원들이 여러분들 결제를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게 된다면 눈뜬 장님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암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요것도 이제 자산 계정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자산 계정 이어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미수금이다, 선급금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기타 채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나중에 제가 분계를 들어갈 때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이 아주 중요한 분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겠는데,
자, 쉽게 이런 얘기예요. 미라고 하는 것은 아닐 미자를 써서 못 받은 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못 받은 돈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못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받으면 자, 누구 거? 내 거가 되겠죠. 그래서 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채권은 뭐가 된다?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품이 아닌 거래에서 우리가 처분하고 나중에 받기로 한 그런 거의 계정 과목을 우리는 미수금이다라고 쓴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친구를 우리는 기타 채권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못 받은 돈, 우리가 무슨 금, 미수금 이렇게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선급이다라고 하는 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자거든요. 그래서 먼저 계약금 쪽으로 지급한 것을 우리가 선급금이다라고 해요. 선급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선급이다, 미리 지급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미리 지급한 거. 자, 미리 지급한 거. 그 다음에 선수는 미리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받은 돈을 선수금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떡집에 가서 떡을 해주세요라고, 자, 떡을 이제 우리가 쌀을 맡기겠죠. 그래서 방앗간에 가서 떡 하는데 얼마예요? 그랬더니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쌀을 맡기면서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떡집 사장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계약금 맡겨놓고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해달라고 해놓고 안 찾으러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알겠습니다, 계약금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만 원만큼을 계약금을 미리 지급을 했으니까 나는 선급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떡집 주인은 미리 받았으니까 뭐가 될까요? 선수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떡을 받았습니까? 2만 원만 지급했지 떡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계약을 파기가 됐어요. 자, 계약이 파기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떡집 주인이 경주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뭐 장례를 해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계약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미리 지급한 돈을 나중에는 받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받을 권리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채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선급금, 나중에 받을 그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선급금은 자산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떡집 주인은 미리 받은 돈에 대해서 나중에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내 돈이 나간 거잖아요.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자산이다라는 점. 그래서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선급금 이렇게 본다는 거. 그럼 여기까지 볼까요? 못 받은 돈 미수금, 미리 지급하면 선급금 이렇게 우리가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친구들은 보유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상품, 우리가 이제 상품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상품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차이점을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상품이란 얘기는, 자, 완성된 것, 즉 남이 타인의 거래처에서 완성된 물건을 사갖고 와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갖고 온 것을 우리는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재료를 사와서, 재료죠, 재료. 원재료를 사와서, 자,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공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밀가루를 사왔어요.
그러면 뜯지 않은 상태는 원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뜯어가지고 물을 넣고 막 반죽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제공품이다. 내 거죠, 전부 다. 그래서 제공품도 자산이 되고. 그러면 자, 밀가루를 막 만들어서 자, 반죽을 하고 호떡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 호떡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제품이 되는 것이죠. 자,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제품, 남이 만들어 온 것을 자, 내가 팔기 위해서 사갖고 오는 것은 상품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품과 제품은 분명히 다른데 둘 다 뭐 하는 자산이다? 그쵸? 판매용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적이 판매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 땅을 우리가 토지라고 하고, 땅을 토지, 그 다음에 빌딩을 건물,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용으로 쓰기 위한, 영업용이란 얘기는 회사에서 쓰려고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영업용으로 쓰려고, 자, 영업용, 자, 영업용이란 얘기는 쓰려고 이런 얘기예요. 회사에서 쓰려고, 사용하려고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영업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적이 분명히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업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업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사에서 뭐 하려고 사용하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구입했어요. 자 차를 구입했는데 너 이거 산 목적이 뭐야? 라고 했더니 자 목적이 뭐야?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판매하려고 라고 하게 되면 차라고 해서 무조건 차량 운반고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하려는 목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판매를 하는 목적이다. 그거를 판매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차를 샀다라고 하면 상품이다라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 회계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뭐니? 그랬더니 내가 판매하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판매하려고 사오는 것은 상품. 그 다음에 내가 쓰려고, 즉 영업용으로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한다? 차량 운반구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토지도 마찬가지죠. 자, 땅을 전부 다 토지라고 쓴다 아니에요. 판매할 목적이다라고 하면 상품이 되는 것이고 내가 쓰려고 하게 되면 그때 토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오는 것은 상품. 그 다음에 이 소모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용, 볼펜, 뭐 복사용지, 토너,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써서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책상, 의자, 금고, 컴퓨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뭐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쓰려고 사오는 것은 비품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에 쓰려고 건물을 사는 거, 빌딩을 건물이라고 땅을 뭐라 한다? 토지. 그 다음에 차, 뭐 승용차가 됐건 트럭, 오토바이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차량 운반구다.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쓰려고. 만약에 판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품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부채 계정 잠깐 볼게요. 자, 부채는 내가 갚아야 될 채무다. 갚아야 될 의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먼저 볼게요. 자 외상 매입금과 지급업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매입 채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매입 채무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어떻게? 외상으로 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상으로 상품을 사면 사는 것을 우리가 매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상으로 상품을 사면 자 돈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돈을 줘야 될 의무를 채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품을 사고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는 매입 채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지급을 했는데 뭘 줬어요? 어음을 줬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어음에는 만기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돈 줄게 라고 하고서 종이만 먼저 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될 채무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음을 준 거죠. 종이 준 거예요. 나중에 돈 줄 의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타 채무다라고 했어요. 자,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거래에서, 상품이 아닌 거래에서 대금을 못 준 형태, 즉 못 준 돈을 뭐라고 하느냐면 미지급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못 준 돈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입 채무하고 기타 채무는 나중에 쓰임 용도가 다르다는 거 제가 분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외상으로 상품을 사면 외상매입금. 자, 어음을 주면은 발행을 했다는 얘기는 지급했어요. 자, 어음을 주면은 지급, 어음만 줬지 돈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돈 줄 의무가 있다. 채무다 그랬고요. 못 준 돈 미지급금이다. 라는 점. 그러면 마찬가지 못 줬으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차입금의 이 차자는 빌려올 차자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꾼 돈을 뭐라고 한다? 차입금이다. 이런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용증서를 사본을 받게 되겠죠. 차입자는. 그 다음에 선수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을 뭐 한 거예요?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받은 금액, 즉 떡집주인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부채는 요 정도만 가볍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란 얘기는 진짜 내 돈, 즉 개인 기업의 사장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을 잠깐 배웠잖아요. 자산,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와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세 가지 식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요 식구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옛날에는 바란스 시트라 해서 BS라고 쓰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그래서 자산은 무엇을 더한 거와 같다 그랬어요? 부채와 자본을 더한 거랑 같다. 그래서 자, 아까도 설명했듯이 항상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대차 평균의 원리를 배웠었죠. 만약에 자본을 몰라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등식을 약속했기 때문에 자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자본의 금액을 구할 수 있다. 왜? 반드시 양합계, 즉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뭐가 만들어졌느냐? 바로 등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본을 몰라 뭐라고 한다? 자본 등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고요. 자, 자산을 몰라 어떻게 더한다? 부채와 자본을 더한다.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 등식이고, 부채를 모를 때는요. 자산에서 자본을 빼주면 부채가 나오겠죠. 물론 부채 등식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자산과 부채,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식구를 쭉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계정 과목에 대한 거 쭉 배웠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현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현금 외에도 돈하고 똑같이 쓰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다? 통화대형증권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통화대형증권을 받거나 주더라도 우리는 돈이라고 보고요. 현금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 통화대형증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즉 통화, 화폐, 돈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통화대용증권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이다.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다. 인출성 예금은 아까 제가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내가 이거를 은행에다가 예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 자, 3개월 이내에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현금성 자산이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바로 현금 및 자,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물 매출 채권이다 라고 하고요.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은 기타 채권. 요거는 제가 회계 처리를 배울 때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판매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자산이다. 이것을 우리가 재고 자산이다라고 해서 원재료, 자, 제공품, 물건이 만들어지는 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재료는 내가 재료를 사오게 되고요. 반만 완성이 된 것은 반제품, 완성이 다 된 것은 제품, 판매하기 위해서 사갖고 오는 것은 상품, 써서 없어지는 것을 소모품,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는 거. 영업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려고 사는 자산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외산이라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매용이 목적이다 라고 하면 상품과 제품. 그 다음 매입 채무는 오타가 있는데요.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묶어서 매입 채무라 했고요. 기타 채무는 이런 친구들을 묶어서 우리가 기타 채무인데요. 이 친구들도 나중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쓰임 용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 가장 중요한 거 유동과 비유동에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항상 영업주기를 1년을 기준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자, 유동자산 이런 얘기는 1년 안에 우리가 현금화될 수 있다. 자, 비유동자산 그러면 우리가 1년이 넘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현금화가 뭐예요? 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면 바로 유동자산이라고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년이 넘어서 현금이 돼버리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비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만약에 부채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유동부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년이 넘어서 갚아야 되는 부채를 우리는 비유동부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우리가 유동성에 의해서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배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많은 걸 먼저 적어라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제일 움직임이 많은 게 뭐예요? 돈이죠, 돈. 그래서 자산을 적을 때 제일 먼저 적는 게 바로 현금 먼저 적게 되죠.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빠른 것, 제일 많고 빠른 것들을 먼저 적어라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동과 비유동에 구분하는 거 제가 설명했죠. 영업주기가 몇 년? 1년을 기준해서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1년이 넘어서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자산, 또 1년이 넘어서 갚아야 되는 건 비유동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것은 유동부채 이렇게 구분을 졌다.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움직임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적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기준에서는 유동성이 큰 항목서부터 배열을 하기에 하고 우리가 약속을 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식구를 배웠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계정 과목과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개요를 배웠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들 이거는 진짜 암기가 될 때까지 달달달달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